자, 뭐 민주당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만 원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듯해요. 그건 이제 확실해지면 다시 제가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입니다. 기재부 개혁하겠다 이건데 실제로 기재부가 개혁이 돼야 되는 게 개혁이 된다는 표현보다는 예산권을 총리한테 주면 옛날에 예산권이 총리한테 있었어. 지금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총리는 상당히 좀 의전만 하는 느낌이고 기재부 장관 부총리가 1년 예산안을 짜요. 그 예산을 짜서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예산을 짜서 오면 기재부 예산안에서 많이 빼도 2, 3조 못 뺍니다. 몇백 조의 예산 중에. 1% 삭감하기도 힘들어요. 대개 기재부가 그 예산을 짠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 예산을 짜는 권한이 총리한테 있었는데 요거를 군사독재 시절을 넘어가면서 총리의 힘을 빼고 기재부 장관한테 모든 권한을 줬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기재부 장관이 행정부의 수장처럼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국회의원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기재부 차관 정도한테도 함부로 못합니다. 검찰총장의 권력보다 훨씬 세요. 물론 이재명 후보의 공식적인 지금 나오는 공약은 아닌데 예산안은 총리한테 주고 기재부를 전면 개혁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저의 절친 기재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의 친구의 말에 의하면 기재부도 환영한다. 기재부를 해체시켜달라. 홍남기 정말 인정할 수 없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 개혁은 내부에서도 원하고 있다. 이재명을 환영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할 때 저는 제일 기대되는 개혁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기획재정부 힘 빼기를 한다라는 거. 기획재정부가 재정 정책이랑 예산을 짜는 곳인데 이걸 할 때 재정 철학이 하나도 없이 그냥 우리가 빚이 얼마 있고 얼마를 벌어야 되고 얼마를 갚아야 되고 이것만 따지고 있다라는 건 그건 그냥 회계 담당일 뿐이죠. 왜 기획재정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검사도 마찬가지지만 공부 잘해서 그냥 시험 잘 보면은 갑자기 막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고위 관료가 돼가지고 그런 권력을 휘두르는 거, 주요 임무를 다 수행해버리는 거, 이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고 대통령들이 레임덕 항상 오는 것도 관료들이 일을 안 해서 그렇잖아요. 임기 말이 되면 그런 거를 바꿔낼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힘 빼는 거, 그 권한을 골고루 나눠주는 거,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 조직을 이제 개편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좀 어렵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직제 개편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선진국형으로 바뀌는 거죠. 군사 독재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장관 책임제, 과기부 산업부 등도 이제 효율적으로 개편할 가능성이 높고요. 뭔가 겹치잖아. 과기부랑 산업부랑 이런 게. 그러면 조직이 비대해가지고 일도 같이 못하는데 서로 경쟁도 안 해. 그럼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온 이야기 중에 비선출 권력의 역할을 축소하겠다 이런 부분.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아무튼 그 도표 하나만 먼저 보여주세요. 아니긴 합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이제 비대화된 부처 개편해갖고, 이제 기재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를 재편하고, 책임 장관제를 도입하고, 단수 전문 차관제를 도입하고, 예산권을 갖는 책임 총리제를 강화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사위원회 겸직을 폐지하고 독립된 중앙인사위원회 설치한다.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벌써 된 것처럼 신나네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속보 6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왔고요. 국민들 위로 차원에서 정기국회 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최소 1인당 100만 원 예상하는 이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좀 통 크게 물론 당연히 야당에서는 이제 대선 앞두고 이제 매표 돈을 주고 표를 산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늘상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도 망하지 않는다.
뭐 이게 매표행위 같아서 약 오르면 무슨 소리 120만 원 주자고 그래. 니들은. 그렇지. 매표행위라고 비난하지 말고 야 지금 세금이 34조가 더 거쳤는데 100만 원씩밖에 안 줘? 장난해? 150만 원씩 줘 하고 니네들이 핏대를 세우면 그때부터는 이제 니네들 공이야. 그럼 민주당이 200 부르고. 괜찮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저쪽 사람들한테 세뇌가 돼갖고 많이 지르지를 못해요. 근데 저번에 지난주인가요? MBC 보도를 한번 보세요. 세계 소위 말하면 코로나를 잘 넘기고 있는 방역도 중요하지만 잘 넘기고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소상공인들을 도왔는지 얼만큼 빚을 냈는지 보면 기함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남미가 경제는 잘했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이 뭐 88% 이런 정말 비읍시업 같은 짓을 안 하고 쏠 때는 쏘고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어려운 거 다 보상해주고 하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우리나라 기재부 사람들이 정말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국민들한테 돈을 쓰면 그게 국민들 호주머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첫 번째. 그리고 선순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아까 내가 기본소득을 복지정책이 아니라 정치정책으로 말한 이유가 그러니까요. 그걸로 내수를 돌려 돈을 쓰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어딘가에는 종업원이 더 필요할 거 아니야. 잘 돌아가면. 그럼 고용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소득도 마찬가지고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 선순환을 돌려서 국민들이 조금 더 잘 살게 되면 수익이 늘어나면 결론적으로 뭐가 많아집니까? 세금이 많아지잖아요. 이게 선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찔끔찔끔 얼마를 주겠네 마네 막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런 부분에 대가 동감이 되는 게 후보가 되자마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100만 원 줘도 그렇게 망할 수준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100만 원 줘도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국민 안에서 도는 국민 거니까. 안에 있는 거. 그냥 그 152조가 기획재정부 통장 안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 모두의 통장 안에 있는지 요 차이밖에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정말로 뭐 나라가 힘들 때 그러면 이 52조 원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때 뭐 어떡하냐. 더 걷어 그러면 우리 국민들 어떤 국민들이야. 나라가 힘들면 손에 있다 가락지 빼서 주는 국민들인데 정말로 52조가 필요한 그 순간이 왔을 때 국민들한테 이 상황이 이래서 세금 좀 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뭐 혁명이 일어날까 봐? 아니 뭐 대기업부터 거두면 되지. 그러니까 뭐 몇백 천조 가까운 게 자기네들 기업 부담금 보유금 갖고 있으면서 그거 52조 있는 거 국민들한테 나눠주면 국민들이 돈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돈이 돌아가면서 국민이 돈을 쓰면 그 돈이 어디로 가? 소상공인한테 다시 가는 거야. 그 소상공인한테 가면 또 세금을 해서 국가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아니 근데 최근에 홍남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매출이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은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겠다. 저는 홍남기가 정말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지금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언론들 난리 났다. 88% 지급 한 달 만에 전국민 지원금 또 주자는 이재명.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 이거예요. GDP 대비 지원 규모가 턱없이 적어서 1인당 최소 100만 원 내야 된다. 당장 주겠다는 이야기보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어떤 뉘앙스로 보면은.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음식점 총량제? 여기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은 있긴 합니다만 음식점에 대해서 총량제를 하는 게 왜 욕먹을 일이죠? 그게 누구나 장사를 못하게 한다가 아니거든요. 산업구조를 개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죠. 산업구조를 개편한다는 의미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도지사님 지금까지 해왔던 기본소득이랑 사실은 크게 진배가 없어요. 인구 10만 명 도시에 식당이 10,000개가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그렇지. 근데 문제가 식당이 10,000개가 있으면 그 10,000명의 자영업자가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10만 도시 자체가 망해버려요. 투입된 비용에다가 투입된 인력에 비해서 손익분기점을 못 넘고 망해버리는데 그만큼의 사회적 비용 자체가 사라지는 거고. 야 그러면 이 10만 도시니까 여기는 식당을 1,000개만 내자. 1,000개 정도 하면 딱 돌아가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수익된 그 수익을 이용해서 정말 40세까지 프로그램 하다가 치킨 튀겨야 되는 이 현실에서 40세 돼서 치킨 튀기지 말고 직업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창의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뭔가를 한다. 이 모든 철학들이 녹아있는 건데 얘네들은 그런 관심 없죠.
국민이 뭘 하려는데 간섭한다, 자유를 억압한다, 이 프레임 하나로 오로지 이재명을 깎아내리는 데만 그냥 목적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 경선에서도 이재명 지사의 이런 생각들은 진짜로 반대를 위한 반대라기보다는 이해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기존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각 갖고는 기재부도 그대로 인정해. 오히려 기재부를 보호하려고 해. 우리가 삶의 질이 나아진다고 느낄 수 있겠냐고요. 그 돈 갖고 표를 살려고 한다가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 중에 절반은 그거 이해 못해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나오면 좋아하긴 하는데 언론상에 떠도는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받았으면 좋은데 어떤 사람이 더구나 여당 후보가 어떤 사람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책을 하겠어요? 선순환 구조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한 음식점 총량제도 그런 거라니까요. 음식점 총량제를 무조건 시작하는 게 아니죠. 직업 재교육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했어요. 퇴직금이 한 몇 억 있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치킨집이나 편의점밖에 더 있냐고. 근데 직업 재교육이라는 게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 사람이 평생 해온 일이 이건데 A인데 B로 뭔가 해보고 싶어. 말년에는. 그럼 그런 교육을 정부가 해주는 거예요. 무료로.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퇴직한 사람들은 다 자영업에 뛰어든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할 거 없으면 식당이나 하지. 그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내수 구조가 만들어져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진짜 경쟁력 없는 식당들은 다 폐업해버린 거거든요. 그럼 지금이 기회예요, 기회. 근데 지금 그게 뭐 백종원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터나갖고 우리가 개인적 관점에서 봐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 정도 비전 없이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사실 알고 보면 부자인 사람들이 그대로 잘 사는 구조.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또 못 사는 구조를 그대로 만들면서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나라가 확 바뀌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출렁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그것들이 국민들 머릿속에 인식이 되고 아, 그 말이 맞구나라고 인식해서 이재명 후보를 찍는 구조로 가야 되는 건데 기득권 구조에서 그대로 대한민국은 뭐 국채 비율이 40%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왔잖아. 민주당 후보들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빚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해서 국가가 소위 마중물 같은 돈으로 재난지원금 나눠주면 일시적으로 동네 장사가 잘 됐다가 또 그게 끝나고 나면 또 어렵고. 그래서 패러다임,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떤 사고 구조를 확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최적화된 후보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식당 총량제를 생각을 해봤다는 건 정말 많은 사고가 들어있는 거예요. 식당 총량제라는 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노동자들이 이렇게 노동을 잃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노동을 잃고 나서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노동 환경을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우리 사회 경제 환경을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 패러다임 완전히 바뀌어요. 사실은 쿠팡이 그걸 상징을 하고 있죠. 예전에는 아파트 단지에 슈퍼 하나 있으면 그 슈퍼 먹고 살았어요. 자가용 굴리고 다니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정말로 앉아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세상, 우리가 그걸 바랄건 안 바랄건 그런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예전에는 슈퍼마켓 하나에서 동 하나, 단지 하나를 이렇게 물건 팔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말 그대로 쿠팡 같은데 저기 지마켓 같은 데서 다 사버려. 그게 더 편하니까. 그러면 그만큼 또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고. 근데 그 상황에서 계속 식당 만드는 그리고 편의점 만드는 이런 경제 구조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언론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종원이 식당 총량제를 이야기했던 거는 2, 3년 전에 국감 때입니다. 그때는 모두 환호했었다고요. 근데 이제 와서 이재명이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비토를 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언론의 문제고 여기에 우왕좌왕 따라가면 안 된다. 진짜 이 뉴스를 공부하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는 게 내 신념이 있어야지만 따라 흔들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OECD 중에서 25% 이상은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 예를 들면 코스타리카라든가 터키, 그리스, 멕시코,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비율이 더 많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패닉이 왔을 때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순서로 팍팍 쓰러져야 맞는데 우리나라 그만큼 버틴 거잖아요. 이 정도 버텼으면은 국민들한테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자영업 비율이 높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한 게 사회 현실인지 보여준다고요. 우선은 노동 환경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노동 환경이 안 좋으니까 내가 이럴 바에는 나가서 식당하고 만다. 나가서 편의점하고 만다. 이 사고 거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교육 투자가 많은 나라예요. 근데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교육 투자가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교육을 해서 만들어진 인재들이 10년, 20년 직장 생활로 자기 배운 거 소모해버린 다음에 자영업 시장으로 몰린다는 거거든요. 이 어떤 한 사람이 치킨집을 열었다는 거는 치킨집을 열었다는 사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투입됐던 교육이 함께 공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학원 보내, 대학 보내, 가가지고 치킨 튀기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했던 고등교육들은 사회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져 그렇지. 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통섭의 사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기레기들은 그런 법이 없죠. 그렇죠. 자영업 뭐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대선을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뭐 나라를 바꿔보겠다고 하는 게 다 거짓말인 거죠. 뭐 주사일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슈들은 이재명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언론들이 막 이제 자영업자들 뿔났다 뭐 자영업 총량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웃기는 이야기죠. 실제로는 자영업자 비율이 전체 인구 중에 한 그 가족까지 합치면 한 25% 되는 거예요. 자영업 비율이. 그 자영업자가 코로나가 아니어도 힘들었어요. 자영업자들은 더 좋아합니다. 정말로 우리 집 앞에 4블럭짜리 이렇게 공간에 카페가 10개, 편의점이 3개고. 여기에다가 기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거기에다가 새로운 카페 안 들어오게 해주는 게 좋은 거고, 새로운 식당 안 들어오게 해주는 게 좋은 거지. 거기에, 영업의 자유가 있어. 카페 하나 생기는 순간 10개가 다 망해요,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자영업 총량제를 하려면요, 최소한 한 5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최대한 빨리 네. 해도. 그리고 직업 재교육 같은 걸 시키고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출을 아무리 잘해도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장사 안 되는 집 많았잖아. 네. 그러니까 무턱대고 장사를 시작했다가 그게 망해. 그러면서 이렇게 악순환의 구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더 힘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지금 식당들만 해도 지금 이제 영업 제한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풀리는 거긴 하지만 그 2년 가까이는 아니다. 한 1년 반 정도 됐겠다. 영업 제한 시간이 생긴 게.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장사 잘 되는데도 매출이 평상시 한 반 정도밖에 안 나오는. 지금은 이제 쉽게 표현해 식당으로 말하면 음식 맛이 이렇게 그렇게 그다지 좋지 않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망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우리나라가 특화된 게 이제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몰라도 레시피 받은 대로 하면 되니까 따라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프랜차이즈에서 일일이 이 가게가 성공할 때까지 막 정성을 들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폐업하고 개업하고를 계속 하는 공간에서 하다 보면은 가장 돈 버는 건 뭐예요? 인테리어 사업자인 거예요. 근데 인테리어 사업자가 돈을 버는 건 좋지만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누가 가장 피해를 보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인테리어 사업자들도 또 요즘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업을 할 때 내가 이 인테리어 비용을 얼마를 투자해서 내가 몇 년 동안 평균적으로 몇 년 동안 버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테리어 굉장히 생략을 해요. 왜 요즘 가면 천장에 프레임 다 보이고 그런 맞아. 인테리어 많잖아요. 그런 인테리어가 유행을 하는 이유가 인테리어의 비용을 많이 들여도 내가 2, 3년밖에 못 한다고 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물론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생각을 관통하는 하나의 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 4일제라든지 뭐 지금 식당 총량제라든지 이런 지금 기본소득 이런 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의 큰 흐름으로 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출을 아무리 잘해서 돈 버는 사람만 보는 구조 속에 내수 쪽에서는 아기다툼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국가가 정리해줘. 이거 누가 해? 이거를 정필승 혼자 해?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거지. 특정 자격 조건을 갖춘다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이 동네에 총 식당이 실제로 인구를 보면은 5개가 필요한데 10개가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하나씩 갖춰져 가는 과정이고요.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봐야지.
나는 이런 아젠다가 뜨면 결국 이재명 후보한테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들이 지금 선동하고 있어. 뭐 공산당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 알는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식당을 못하게 한다고? 못하게 한다고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망하지 말게 하자는 거야. 취지가. 자,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는 가능할지 몰라도 비포 코로나는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하는 게 사실 이런 사회적 흐름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을 하고 국민들이 방 안에 이렇게 밀림으로써 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재편되어 사는 구조들이 많아요. 뭐 그까지 다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